윤하진 씨, 제 경호원이 되어주실래요? 아니,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억지로 나온 맞선 자리에서 윤하진은 지나치게 얌전하고 조용한 남자 서도현을 만난다.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순간 술에 취한 VIP 손님 박승민이 여직원을 괴롭히며 식당을 뒤집어 놓는다. 하진은 단 한 번의 업어치기로 그를 바닥에 눕히지만 승민은 자신의 집안과 권력을 들먹이며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말없이 지켜보던 도현이 안경을 벗으며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저기요, 혹시 윤하진 씨 맞으세요? 창가 쪽 테이블에서 먼저 일어난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평범했다. 짙은 회색 재킷에 흰 셔츠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검은 구두, 그리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얇은 태안경. 하진은 어머니가 아침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한 말을 떠올렸다. 이번 사람은 정말 괜찮다. 투자 쪽 일을 한다더라. 말수가 적어도 성실한 사람이 최고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맞은편에 앉았다. 네, 윤하진입니다. 서도현 씨죠? 맞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들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도현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럼 저희 둘 다 피해자네요. 그렇게 빨리 동지의식을 가지시면 곤란한데요.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농담이에요. 하진은 물잔을 들며 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너무 얌전하다. 말도 조용하고 웃는 방식까지 조심스럽다. 그녀처럼 성질 급하고 싫은 건 싫다고 얼굴에 쓰는 사람과는 가장 안 맞는 유형이었다. 그런데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는 눈만큼은 이상하게 침착했다. 처음 만난 사람을 훑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변화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진은 메뉴를 넘기다가 도현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잠깐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는 셔츠 아래 얇게 감아둔 보호대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그녀는 무심한 척 어깨를 뒤로 당겼다. 투자 쪽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회사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요. 그건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합니까? 하진이 눈썹을 올리자 도현은 잔잔하게 웃었다. 맞선 첫날부터 회사 간판으로 점수를 따고 싶지는 않아서요. 의외로 고집 있으시네요.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그녀가 솔직하게 말하자 도현은 잠시 물잔을 내려다봤다. 윤하진 씨는 보기와 실제가 같은 편입니까? 대체로요. 싫으면 싫다고 하고 화나면 화났다고 하고 다쳐도 안 아픈 척하고요. 하진의 손이 멈췄다. 누가 그래요? 그냥 그렇게 보여서요.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라 따질 수도 없었다. 어깨 이야기는 프로필에 적힌 적이 없었다. 어머니도 맞선 상대에게 굳이 딸의 선수 시절 부상을 설명할 사람은 아니었다. 하진이 묻기 위해 입을 열려던 순간 룸 바깥쪽에서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다. 내가 지금 몇 번을 부르는데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식당 한쪽을 가르며 퍼졌다. 하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VIP석에 앉아있던 30 중반쯤의 남자가 일어나 젊은 여직원의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위스키병이 반쯤 비어 있었고 주변 직원들은 난처한 얼굴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여직원이 손님 손 놓아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담당 매니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손에 힘을 줬다. 네가 담당하면 되잖아. 내가 너한테 술 한 잔 따라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진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그녀는 이 식당의 홀 운영을 맡고 있었고 오늘은 비번이었지만 직원들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었다. 붙잡힌 사람은 입사한 지 2달 된 민서였다. 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도현이 조용히 물었다. 가시려고요. 저 직원, 제가 관리하는 팀이에요. 오늘은 쉬는 날 아닙니까? 하진은 그를 돌아봤다. 쉬는 날이면 모른 척해야 해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빛을 가늘게 좁혔다.
하진은 그 순간조차 그가 너무 태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진이 VIP석으로 다가가자 직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박승민 고객님 손 놓으시죠.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넌 또 뭐야? 이 매장 홀 운영 책임자. 윤하진입니다. 책임자면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손님이 술 한잔 따라 달라는데 사람을 무시해. 저희 직원 업무에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일해. 지금 중요한 건 고객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직원 손목을 놓으시는 겁니다. 승민이 코웃음을 쳤다. 야, 내가 여기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 너 월급보다 와인값을 더 많이 내. 그래도 사람 손목을 살 권리는 못 사십니다. 주변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졌다. 승민의 얼굴이 굳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놓으세요. 그가 마침내 민서의 손을 거칠게 밀쳤다. 하진은 재빨리 직원을 뒤로 보냈다. 그런데 승민은 물러서기는커녕 하진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윤하진, 이름 기억했다. 오늘 안으로 네가 여기서 잘리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 전에 고객님이 퇴장하실 겁니다. 승민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자 더 흥분했다. 여기 대표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네가 지금처럼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진은 대꾸하지 않고 보안 직원을 향해 손짓했다. 그 순간 승민이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보더니 비웃었다. 아, 그러고 보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운동하다가 망가져서 그만뒀다는 그 여자 아니야. 유도였나? 하진의 눈이 싸늘해졌다. 선수 시절 이름이 기사에 몇 번 나온 적은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부상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사람은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만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승민은 그녀의 표정이 흔들린 걸 보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몸도 망가진 사람이 힘자랑은 아직 하고 싶나 봐. 너 같은 애들은 꼭 쓸데없는 데서 정의로운 척을 하더라. 하진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낮았다. 말 다 하셨어요. 왜 때리게? 승민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고 팔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하진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손목을 잡고 중심을 끌어당긴 뒤 허리를 낮췄다. 오랜 시간 몸에 새겨진 동작이었다. 체중이 허공으로 뜨고 승민의 몸이 큰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하진은 끝까지 팔을 통제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뜻밖에도 도현이었다. 그는 뛰어오지도 호들갑스럽게 하진을 감싸지도 않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뒤 휴대전화를 꺼내 직원에게 말했다. 방금 장면이 찍힌 CCTV 원본을 따로 보존해 주세요. 덮어쓰기 되지 않게 바로 백업하시고요. 하진이 고개를 돌렸다. 아까까지 소심해 보이던 남자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승민이 악을 썼다. 너 지금 나한테 손댔어. 미쳤어. 하진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먼저 손을 뻗으셨고 저는 제압했습니다. 머리도 보호해드렸어요. 보호. 내가 지금 네 인생을 끝내줄게. 여기 사장부터 본사까지 다 전화해서 네가 다시는 서비스업에서 못 일하게 만들 거야. 그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한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승민은 몇 걸음 떨어져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네. 그런데 상황이 꼬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자가 끼어들어서요. 하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연은 분명히 들었다. 그의 시선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전화를 끊은 승민은 오히려 기세가 더 세졌다. 다들 잘 들어. 오늘 여기 책임자가 VIP 고객을 폭행했다. 내 변호사가 곧 올 거고 내일 아침이면 기사도 뜰 거야. 매장 총괄 매니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가왔다. 승민의 아버지는 재선 의원 박영국이었고 식당이 입점한 호텔과도 여러 사업 행사로 얽혀 있었다. 하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직원 진술과 CCTV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사받겠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네. 승민이 이를 드러냈다. 진실이 중요한 줄 알아. 네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그 말에 하진의 손가락이 천천히 말렸다. 선수 생활을 끝내야 했던 날도 비슷했다. 열심히 버티면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몸은 의지만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도망가고 싶지 않았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고객님이 누구인지 제가 누구인지 말고 누가 먼저 사람한테 손을 댔는지 확인하면 되니까요. 승민이 다시 다가오려 하자 누군가 둘 사이에 조용히 섰다. 서도현이었다. 박승민 씨. 도현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승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넌 또 누구야? 도현은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 맞선 자리에서 메뉴판을 넘기던 부드러운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지금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만 늘어납니다. 승민이 헛웃음을 쳤다. 뭐라고? 네가 변호사라도 돼? 아닙니다. 그럼 빠져. 그것도 어렵겠네요. 도현이 안경을 천천히 벗었다.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부드럽던 눈매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의 시선에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습관 대신 결정을 통보하는 사람 특유의 냉정함이 있었다. 승민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는 도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굳혔다. 잠깐만. 설마. 도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CCTV 원본은 이미 보존 요청했습니다. 직원 진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박승민 씨가 방금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저도 꽤 궁금하군요. 승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하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자신뿐인 것 같았다. 승민은 조금 전과 전혀 다른 태도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일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방금 제 인생을 끝내신다면서요. 그건 술이 좀 들어가서. 술이 사람 손목을 잡아줍니까? 승민이 입을 다물었다. 도현은 그를 더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비켜서며 말했다. 직원에게 사과하고 나가시죠. 나머지는 필요한 절차대로 처리될 겁니다. 그 말이 협박보다 더 무서운지 승민은 이를 악물면서도 민서에게 짧게 사과한 뒤 식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다. 하진은 아픈 오른쪽 어깨를 무심코 눌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현의 눈이 그 손으로 내려갔다. 많이 아픕니까? 괜찮아요. 그 말 별로 믿음이 안 가네요. 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보다 당신 누구예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나 이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만덕에 투자 관련 직원이 박승민을 이름으로 부르자마자 입 다물게 만들어요. 조금 특수한 직장이라서요. 장난하지 마세요. 도현은 그녀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다 아주 낮게 웃었다. 그때 매장 총괄 매니저가 급히 돌아와 도현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부회장님, 호텔 측 보안 책임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영상은 별도 서버에 복사 중입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다. 부회장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부딪혔다. 도현은 난처한 듯 안경을 손에 든 채 말했다. 소개가 조금 늦었네요. 조금. 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한테 회사 이름으로 점수 따기 싫다고 했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서도현 씨. 네. 어느 회사 부회장인데요. 도현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서그룹입니다. 하진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서그룹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통금융건설을 거느린 대기업 집단. 그리고 서도현은 최근 몇 년 동안 차기 경영자로 자주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사진 속에서는 늘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진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러니까 재벌 부회장이 맞선 자리에서 평범한 회사원인 척한 거네요. 도현은 순순히 인정했다. 네, 이유는요. 사람들이 제 명함을 보기 전에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결과는 만족스러우세요. 전 당신을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꽤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하진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됐어요. 오늘 맞서는 여기까지 하죠. 어머니한테는 성격 차이로 안 맞았다고 말할게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현이 불렀다. 윤하진 씨. 하진이 피곤한 얼굴로 뒤돌았다. 또 뭐예요? 도현은 대답 대신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6해 전비가 갠 저녁의 좁은 골목과 하얀 도복 소매가 아주 짧게 그의 기억을 스쳤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 앞을 막아서며 어떤 대가도 묻지 않았던 사람. 그날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분명 달랐지만 눈빛만큼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도현은 그 기억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접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윤하진 씨, 제 경호원이 되어주실래요? 하진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다. 지금 저 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저는 경호원도 아니고 어깨 때문에 선수도 그만뒀어요. 도현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는 곧 시선을 바로 세웠다. 그럼 제안을 바꾸죠. 몇 초의 침묵 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경호원 말고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하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러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까 바닥에 떨어진 사람, 박승민이 아니라 당신이어야 했나 봐요. 도현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 밖 복도에서 승민이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다. 서도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화 너머의 남자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먼저 그 여자부터 알아봐. 하진은 서도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끈을 어깨에 걸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승민을 한마디로 물러서게 만든 남자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그것도 첫 맞선 자리에서였다. 하진은 결국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도현 씨. 아니, 부회장님. 혹시 재벌들은 사람 놀리는 방식도 남다른가요? 도현은 테이블 위에 놓았던 안경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쓰지는 않았다. 농담 아닙니다. 더 심각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웃어요? 윤하진 씨 반응이 예상보다 솔직해서요. 하진은 그의 정강이를 한번 걷어차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전 오늘 맞선 보러 왔어요. 경호원 면접도 아니고 신부 공개 채용도 아니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해요. 도현은 잠시 식당 안을 둘러봤다. 직원들은 아직도 방금 벌어진 소동을 정리하고 있었고 민서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10분만 주세요. 듣고 나서 거절하셔도 됩니다. 전 이미 거절했는데요. 아직 이유를 못 들으셨잖아요. 하진은 바로 대꾸하려다가 멈췄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궁금했다. 낭원한가 이게 가난한 무엇보다 부회장이라는 남자가 왜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의자를 다시 당겨 앉으며 말했다. 딱 10분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이번에는 진짜 업어치기 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면 왼쪽으로 부탁드리죠.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갈 테니까. 하진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봐요. 당신 자꾸 제 어깨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이번에는 도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은 식당에서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호텔 위층의 조용한 비즈니스 라운지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하진은 싫다고 하려다가 매장 책임자에게서 잠시 연락을 받고
생각을 바꿨다. 박승민 측에서 이미 호텔 경영진에게 항의했고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그녀에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분명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도현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그는 하진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도현 앞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부회장님 영상 원본은 확보했습니다. 호텔 측에서도 삭제나 편집 없이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도현이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다. 직원 진술은요? 당사자 포함 3명이 작성 중입니다. 박승민 쪽에는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압박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진은 그 말을 듣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상상한 재벌의 방식이라면 이미 누군가에게 전화해 박승민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았을 것 같았다. 도현은 태블릿을 비서에게 돌려주고 말했다. 법무팀은 자료만 정리하게 하세요. 윤하진 씨가 먼저 손을 댔다는 식으로 왜곡되면 그때 대응하고요. 비서가 나간 뒤 하진이 물었다. 왜 바로 막아주지 않아요? 뭘 말입니까? 부회장님 정도면 박승민이 다시는 저한테 전화도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답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쓴다고 해서 오늘 윤하진 씨가 옳았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대답은 하진이 예상했던 어떤 과시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얇은 파일 하나를 올렸다. 제가 결혼을 제안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그룹에서는 올해 안에 제 약혼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하진은 파일을 열지 않았다. 좋은 집안 따님이랑요. 그쪽 표현으로는 전략적 결혼입니다. 제 표현으로는 팔려가는 거고요. 도현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비슷합니다. 상대는 서그룹의 주요 사업 파트너이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집안의 딸이었다. 두 집안은 결혼을 통해 경영권 구도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었고 도현의 할아버지이자 그룹 회장인 서태성도 이를 지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도현이 그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진은 팔짱을 꼈다.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보통 집안이면 그렇겠죠. 재벌은 싫다는 말도 이사회 통과받아야 해요. 가끔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도현은 최근 몇 달 사이 자신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차량 정비 기록과 맞지 않는 제동장치 이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일정에 나타난 낯선 사람, 회의실, 보안 시스템의 비정상 접속, 사고라고 보기엔 반복됐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기에는 증거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특정 세력과 연결되면 경영권 싸움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가짜 약혼녀가 필요하다. 하진이 물었다. 정확히는 6달입니다. 6달 동안 제가 총알바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호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절반 정도는요. 하진은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왜 하필 저죠? 하진의 질문에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방금 전까지 막힘없이 설명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답을 고르는 듯했다. 오늘 보셨잖아요. 당신은 사람의 이름이나 배경을 보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가 약한데요. 박승민이 누군지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잡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입니다. 하진은 날카롭게 그를 바라봤다. 부회장님 같은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도현은 웃지 않았다.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묻어있는 감정이 생각보다 깊어하지는 더 캐묻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의문은 남아있었다. 그래도 첫날 만난 사람한테 6달짜리 약혼을 제안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요. 도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맞선 전에 기본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요 경력과 가족관계 정도입니다. 그걸 기본적이라고 해요. 제 위치에서는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하진은 순간 불쾌해졌다. 그래서 제 어깨도 알고 유도도 알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다 알아봤어요. 도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변화를 하진은 놓치지 않았다. 잠깐, 뭘 더 알아요? 그는 대답 대신 파일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맨 위에는 오래된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작은 체육관 예상도가 있었다. 하진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상단에는 어린이 유도 교육센터 운영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하진은 파일을 닫아버렸다. 이건 어디서 알았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도현도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과거에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를 냈던 기록이 있더군요. 떨어진 지원서까지 뒤졌어요. 공개된 재단 자료였습니다. 공개됐다고 남의 꿈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봐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 부상을 당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둔 뒤 그녀는 한동안 자신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았다. 그러다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일을 잠시 도우면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성적이 좋은 아이만 남기는 도장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넘어지는 법과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작은 공간. 하지만 보증금과 시설비 운영 경험 부족 때문에 계획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났다.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도 자세히 하지 않았다. 실패한 꿈을 누군가의 호의로 사는 기분이 싫었기 때문이다. 도현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천천히 말했다. 윤하진 씨가 계약을 받아들이면 센터 설립에 필요한 투자와 운영 자문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도 사라졌다. 결국 돈이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한 걸 얻으려고 제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걸 가격표처럼 올려놓은 거잖아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진은 파일을 그의 앞으로 밀어냈다. 제 꿈은 흥정 물건이 아니에요. 그날 밤 하진은 도현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그녀가 들어오자 황급히 화면을 끄기도 했다. 인터넷에는 전날 식당 사건을 촬영한 짧은 영상이 퍼지고 있었다. 문제는 영상이 승민이 직원을 붙잡은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진이 그의 팔을 잡고 업어치는 장면만 잘린 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관리자, VIP 고객, 폭행 논란. 댓글에는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명 정치인의 아들을 노리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돌았다. 총괄 매니저는 하진에게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본사에서 조사 끝날 때까지만 잠시 근무를 빼달래.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서진술은요? 있어. CCTV도 있고. 우리도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그런데 박승민 쪽에서 계속 문제를 키우고 있어. 더 화가 난 건 민서가 울먹이며 찾아왔을 때였다. 팀장님, 저 때문에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참았으면. 하진은 곧바로 말을 끊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참았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 했어야 할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신이 나선 탓에 식당과 직원들까지 공격받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다. 오후가 되자 서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다. 하진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같은 번호가 두 번째 울리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하진 씨 접니다. 도현이었다. 영상 봤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돈으로 지워버릴 건가요? 아니요. 예상과 다른 대답에 하진이 침묵했다. 도현은 호텔이 보유한 원본 영상과 직원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언론사의 기사 삭제를 요구하거나 박승민에게 거래를 제안하지도 않았다. 대신 편집 영상과 원본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했고 호텔 측이 공식 입장을 낼 수 있게 법률 검토만 지원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하진이 물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어제는 제 꿈을 돈으로 사려고 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현이 낮게 말했다.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진은 조금 놀랐다.
그가 변명할 줄 알았다. 센터 이야기는 계약 조건에서 빼겠습니다. 원한다면 투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랑 가짜 약혼할 이유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약하자고요.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상한 남자였다. 사람을 조사해놓고 태연하게 숨기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까지 먼저 내려놓았다. 다음 날 저녁, 하진은 먼저 도현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여의도의 서그룹 본사 근처 작은 회의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하진은 인쇄한 계약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도현이 눈썹을 올렸다. 직접 수정하셨습니까? 제가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표정은 했는데 계약서에는 하진이 추가한 3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다. 첫째, 서도현은 하진의 직업 선택과 향후 진로에 개입하지 않는다. 둘째, 하진과 직접 관련된 위험이나 사건에 관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셋째, 어느 한쪽이 상대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도현은 2번째 조항에서 시선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굳었다. 하진이 물었다. 문제 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도센터는 계약 대가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면 그때 투자자로 검토하세요. 다른 지원자랑 똑같이. 도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그게 더 좋겠네요. 하진은 펜을 들면서도 마지막으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필요해서 이러는 거죠?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요. 하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계약상 필요라고 받아들였다. 사인을 마치자 도현의 비서 강민석이 들어와 다음 주 가족 식사 일정과 약혼 발표 전 준비사항을 설명했다. 하진은 서류를 넘기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잠깐만요. 의상 피팅, 예절 교육, 가족관계, 브리핑 사교 모임 참석. 이걸 6달이나 해야 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부회장님의 약혼녀로 공식 활동하시게 되면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도 도복 입고 가면 안 돼요. 민석은 대답을 잃었고 도현은 옆에서 웃음을 삼켰다. 하진이 노려보자 그는 곧 표정을 정리했다. 원하시면 도복도 검토해보죠. 부회장님부터 한번 입혀드릴까요?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짧은 농담이 지나간 뒤 민석이 방을 나갔다. 그 순간 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본 그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말하세요. 상대의 보고를 듣던 도현은 창가로 걸어갔다. 브레이크 결함 때 정비 기록에 접근했던 계정이 이번에도 제 일정표를 열었다는 겁니까? 하진은 펜을 내려놓았다. 몇 초 뒤 통화를 끝낸 도현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돌아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뭐였어요? 회사 내부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관련된 위험이나 사건에 관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계약서 2번째 조항.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계약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그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무엇인지 드러난 셈이었다. 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의자를 다시 당겨 앉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차량 제동장치 문제는 단순 정비 실수로 처리됐지만 누군가 정비 기록을 사후 수정한 흔적이 있었고 2달 전 부산 출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동 동선에 낯선 차량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일정표에 비정상 접근 기록이 다시 발견됐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하진이 말했다. 확실한 범죄 증거가 있는 부분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에 누가 관여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움직이면 상대가 흔적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게 익숙해서요. 하진은 그 말을 듣고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침착했지만
오른손 엄지가 검지마디를 반복해 누르고 있었다.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처럼 보였다. 처음으로 하진은 이 남자가 단순히 재미삼아 신분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하나 더 약속해요. 뭡니까? 위험한 일 있으면 혼자 멋있는 척하지 말기. 도현이 피식 웃었다. 그건 계약서에 없는데요. 지금 추가할까요? 고려해보겠습니다. 싫으면 제가 알아서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가 계약서에 기이로, 고려. 도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잠깐 오래된 기억 속 골목을 떠올렸다. 그때도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묻지 않고 그렇게 말했었다. 뒤에 있어요. 내가 먼저 갈게요. 그는 그 사실을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가기 전 하진은 테이블 옆 선반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작은 인쇄물이었고 언뜻 그녀가 집으려 하자 도연이 평소답지 않게 빠르게 손을 뻗어 먼저 가져갔다. 하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유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예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투자회사에서 유도 대회도 투자해요. 도연은 대답 대신 그것을 파일 사이에 넣었다. 하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직은 계약 첫날이었다. 대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다음 주부터 진짜 약혼녀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죠. 네, 경고하는데요. 상류층 예절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대, 이피, 왜 그렇게 자신 있어요? 도현은 그녀 옆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봤다. 윤하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아니까요. 하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다시 안경을 썼다. 부드러운 회사원의 얼굴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진도 알고 있었다. 그 안경 뒤에 숨은 사람이 결코 순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아직 모르는 건 단 하나였다. 도현이 자신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였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서재에서는 서재혁이 휴대전화로 박승민이 보낸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계약서를 들고 서그룹 본사를 나서는 하진과 그녀의 곁을 걷는 도현이 찍혀 있었다. 승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그 여자 그냥 식당 직원이 아닙니다. 유도 선수 출신이고 반응도 엄청 빠릅니다. 어제 제가 조금만 잘못 떨어졌으면 병원 갈 뻔했어요. 재혁은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누가 내게 그 여자를 건드리라고 했지? 승민이 입을 다물었다. 원래 그의 임무는 도현 주변의 경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란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술기운과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친 것은 자신이었다.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는 도현이 누구를 믿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쓸데없이 흔적을 남겼어.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재혁은 화면 속 사진을 확대했다. 도현이 타인을 바라볼 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담겨 있었다. 그것이 재혁을 불편하게 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도현이 저 여자를 왜 선택했는지부터 알아봐. 전화를 끊은 뒤 재혁은 잠시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동생이 또 하나의 예상 밖 카드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예상 밖의 것을 가장 싫어했다. 서가의 가족 식사는 처음부터 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숨이 막혔다. 한남동 저택의 긴 식탁에는 은색 식기와 흰 도자기가 빈틈없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하진은 도현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을 향해 오가는 시선을 느꼈다. 서태성 회장은 그녀에게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고 도현의 어머니는 하진의 가족 배경과 학력, 현재 직장을 지나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확인했다. 유도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네,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도현이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신기하네요. 맞선에서 만났습니다.
하진이 너무 솔직하게 말하자 식탁 위 공기가 미묘하게 굳었다. 도연은 물을 마시며 웃음을 숨겼고 맞은편에 앉은 서재혁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윤하진 씨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분이네요. 하진이 고개를 돌렸다. 사진으로만 봤던 도연의 이복형 서재혁은 예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좋은 의미인가요? 적어도 이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들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3번쯤 계산하거든요. 그 말에 도현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다. 재혁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식사가 끝난 뒤 재혁은 정원으로 나가는 하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답답하시죠? 하진은 난간에 기대며 그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집안인데 답답하다고 하면 실례겠죠. 그럼 제가 대신 말하죠. 답답한 집안 맞습니다. 하진은 예상 밖의 대답에 피식 웃었다. 재혁은 멀리 떨어진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고 있는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사람을 믿는 건 꽤 위험한 일입니다. 부회장님 형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이라서 하는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낮게 덧붙였다. 도현이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분석하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보여줘야 자기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계약서 2번째 조항이 떠올랐다. 직접 관련된 일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도현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가 자신을 얼마나 조사했는지 알지 못했다. 재혁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웠으니까. 다만 윤하진 씨도 꼭 기억하세요. 보호받는 것과 관리당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 그 순간 뒤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짧은 한마디였지만 경고가 선명했다.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벌써부터 질투하나 보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하진은 서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 도현의 약혼녀 자격으로 참석했다. 행사장은 그룹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 공간이었고 주요 임원과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하진은 처음 입어보는 정장 드레스보다 굽 높은 구두가 더 불편했다. 민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인사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이 제일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평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말 나중에 후회할 텐데요. 실제로 하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임원의 아내가 자신을 위아래로 훑으며 운동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체격이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웃으며 대답했다. 네, 넘어져도 잘 일어납니다. 넘어뜨리는 것도 잘하고요. 옆에서 도현이 잔을 입가에 가져간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지나간 뒤 하진이 팔꿈치로 그를 살짝 찔렀다. 웃었죠? 아닙니다. 입꼬리 올라갔어요. 윤하진 씨 덕분에 오늘 행사 참석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요? 다들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서 못 가니까요. 하진은 눈을 흘겼지만 자신도 웃었다. 최근 2사람 사이에는 이런 순간이 늘고 있었다.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자연스러운 순간들. 그래서 더 위험했다. 행사 중반 도현은 무대 옆에서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하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 재단 프로그램 안내 자료를 보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짧게 긁히는 소리였다. 하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서 대형 장식 구조물이 매달려 있었고 한쪽 고정장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봤다면 단순한 진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수 시절 수없이 균형과 무게중심을 읽어온 하진의 눈에는 달랐다. 구조물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도현이 서 있었다. 하진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렸다. 서도현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도현의 팔을 잡아 거칠게 끌어당겼다. 둘의 몸이 바닥 쪽으로 비틀리며 몇 걸음 밀려났고
바로 뒤에서 거대한 장식물이 일부 떨어져 내렸다. 굉음과 비명이 동시에 터졌다. 도현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하진이 균형을 잡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 강한 충격이 왔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도현이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챘다. 하진 씨, 괜찮아요. 팔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들부터 확인해요. 당신부터 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낮고 차가워. 주변에 있던 직원들조차 말을 멈췄다. 대기실로 옮겨진 하진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았다. 큰 손상은 없어 보였지만 기존 부위에 무리가 간 상태라 병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다. 도현은 의사와 통화를 마친 뒤 문을 닫고 그녀 앞에 섰다. 왜 그랬습니까? 하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뭐가요? 왜 또 몸부터 던졌냐고요? 그럼 당신 머리 위로 적에 떨어지는 걸 구경해요. 직원을 부르거나 소리라도 질렀어야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깨가 다시 크게 다치면요. 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진 역시 참지 않았다. 그럼 어쩌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당신은 늘 그런 식입니까? 누굴 지키겠다고 자기 몸 망가지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 말이 하진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요. 적어도 난 내가 뭘 하는지는 알아요. 당신처럼 위험한 일 다 숨겨놓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람 옆에 세우진 않아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숨긴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저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또 그 말. 하진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항상 확인 중이고 나는 항상 몰라도 되는 사람이죠. 도현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까지 혼자 하려고 해요? 하진이 물었다. 사고가 몇 번이나 있었고 누군가 일정까지 들여다본다면서요. 그런데도 내가 묻기 전에는 말 안 했잖아요. 도현은 한참 뒤 낮게 말했다. 말한다고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는 있죠. 당신이 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당신이 대신 결정하겠다는 거네요. 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약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뭔데요? 도현은 손을 꽉 쥐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보여주느냐가 생존과 직결되는 집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싸운 날이면 다음날 누군가가 그것을 회의장에서 이용했고 할아버지의 칭찬 한마디는 형제 사이에 새로운 적의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일찍 배웠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의 양이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하진에게 그 방식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난 누군가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겨우 말했다. 하진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라고요. 당신 혼자 다 막을 수 있는 척하지 말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쌓여가던 친밀함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 하나에 걸려 멈춘 듯했다. 도현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하진은 가방에서 진통제를 찾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서류 봉투를 건드렸다.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 있던 종이 몇 장이 흩어졌다. 그녀는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우려다가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오래전 전국대학 유도대회 프로그램이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본 바로 그 종이었다. 이번에는 도현이 빼앗아 갈 사람이 없었다. 하진은 별 생각 없이 펼쳤다가 숨을 멈췄다. 참가 선수 명단 한쪽에 자신의 이름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다. 윤하진. 그리고 그 옆에는 작게 날짜가 적혀 있었다. 단순히 어딘가에서 받은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오래 보관된 흔적이었다. 그녀는 봉투 안쪽에서 잘린 신문 기사 하나를 더 발견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경기 사진이었다. 하진이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의 소매를 잡고 있는 장면. 기사 날짜는 거의 6해 전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도현이 들어오다가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그대로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하진은 아주 천천히 물었다. 이게 뭐예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내 경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침묵이 길어졌다. 하진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오롱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대답해요. 서도현. 처음으로 그녀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차갑게 불렀다. 도현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언제요? 6달 계약 끝나고. 하진 씨, 내가 어깨 다친 것도 알고 있었고 유도 기술도 알고 있었고 센터 만들고 싶었던 것도 알아봤어요. 그것까지는 맞선 전에 조사했다고 치죠. 그런데 이건 6년 전 거잖아요. 하진은 신문 기사를 들어보였다. 우리 정말 처음 만난 거 맞아요. 도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닙니다. 하진의 손이 굳었다. 뭐라고요? 나는 당신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다. 대학생이던 시절 도현은 집안 문제를 피해 혼자 다니던 때가 있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학교 근처 골목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단순한 강도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누군가 자신을 겁주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라는 의심을 했다. 그때 근처 도장에서 나오던 하진이 상황을 보고 끼어들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았어요. 하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흐릿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도복 위에 후드 집업을 걸치고 집에 가던 길, 골목에서 학생 한 명이 몇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친 뒤 한 사람의 팔을 꺾어 제압했던 일. 너무 오래전이라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하진이 물었다. 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처음부터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 척했어요.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하진의 가슴을 세게 건드렸다. 도현은 선수 생활을 하는 그녀의 이름을 우연히 알게 된 뒤 몇 차례 경기 결과를 찾아봤다고 했다.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었다. 이후 하진이 부상으로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을 잃었다. 그러다 몇 달 전 가족이 보내온 맞선 후보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다시 발견했다. 도현은 그 순간 처음으로 가족이 만든 맞선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다. 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뒤집혀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 어깨를 바라보던 눈, 그녀가 업어치기를 하자 놀라지 않았던 표정, 센터 계획을 알고 있던 것, 유도대회 프로그램,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한다던 말. 잠깐, 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럼 그 맞선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후보 명단에서 당신을 받고 내가 만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몇 초의 침묵이면 충분했다. 하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당신이 직접 연결되게 만든 거네요. 도현이 다가가려 하자 그녀가 손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요. 하진 씨, 들어봐요. 뭘 더 들어야 하는데요. 처음 만난 줄 알았던 사람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고 우연히 나온 줄 알았던 맞선은 당신이 선택했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조사해놓고 계약을 제안했어요. 당신을 이용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였어요?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약서의 두 번째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종이처럼 떠올랐다. 하진은 그 순간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을 느꼈다. 약해진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진 채 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당신이 날 필요로 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관계에서는 서로 조건을 알고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도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후회가 드러났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진심이요? 예전에 한번 구해준 여자라서요. 아니면 당신 계획에 딱 맞는 사람이어서, 하진 씨.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당신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준비한 계획이었네요. 하진은 자신의 약혼 반지를 빼지는 않았다. 계약도 그 자리에서 깨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도현에게는 더 아팠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행사가 아직 안 끝났죠. 내 역할은 끝까지 할게요. 이 사건도 누가 만든 건지 알아야 하고요. 당신은 지금 다쳤습니다. 또 결정해 주려고요. 도현이 입을 다물었다. 하진은 가방을 들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계약은 계약대로 하죠. 대신 오늘부터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말하지 마요. 내가 알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내가 판단할 거예요. 도현이 낮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바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이 닫힌 뒤 도현은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하진이 내려놓은 오래된 경기 기사가 있었다. 그는 6해 동안 그 종이를 버리지 못했다. 그날 골목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아무 계산 없이 도와준 사람을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다시 만난 그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실을. 그날 밤 하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행사장 보안실을 찾았다. 마음은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장식물이 떨어지기 직전 영상에서 누군가 고정장치 근처를 지나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담당 직원과 함께 여러 각도의 영상을 돌려보던 그녀는 화면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멀리서 행사장을 둘러보던 박승민이었다. 초대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행사 시작 전 잠시 로비에 나타났다가 누군가와 통화한 뒤 사라졌다. 하진은 영상을 되감았다. 입모양은 들리지 않았지만 행동은 이상했다. 그는 도현의 위치보다 먼저 천장 장식물과 경호 인력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첫날 식당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상황이 꼬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자가 끼어들어서요. 하진의 표정이 굳었다. 어쩌면 자신과 도현의 만남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도현 한 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잠시 멈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먼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알아볼 거야. 같은 시각 서재혁은 집무실에서 행사장 사고 보고서를 받고 있었다. 구조물 고정장치가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은 낮았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앞에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승민이 행사장에 나타난 건 저희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 인간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윤하진 씨에게 복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재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승민 같은 사람을 이용한 것 자체가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도현 주변의 경호 수준과 내부 반응을 확인할 목적뿐이었다. 하지만 작은 시험은 이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연락 끊어. 재혁이 말했다. 그리고 고정 장치를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우리 쪽 사람이면 바로 빼. 남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부회장님 쪽에서 먼저 찾아내면요.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 전에 찾아야지. 그는 도현을 끌어내리고 싶었다. 자신의 자리라고 믿어온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일이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박승민도 윤하진도 그리고 도현의 감정까지 그의 계산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하진은 사흘 동안 도현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약혼 일정에 필요한 메시지에는 짧게 답했고 회사에서 전달되는 보안 관련 자료는 확인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도현 역시 찾아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설명하려 했을 사람이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 침묵이 하진을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집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반복해서 돌려봤다. 화면에는 첫 맞선 날 레스토랑 CCTV가 재생되고 있었다. 호텔 측 조사 결과 하진에게 업무상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편집 영상의 원본도 공개되면서 폭행 논란은 빠르게 잦아들었다. 그러나 하진이 다시 영상을 요청한 이유는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승민이 술에 취해 여직원을 붙잡기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승민은 3번이나 도현이 앉은 방향을 쳐다봤다. 정확히는 도현을 직접 보지 않고 유리벽에 비친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승민의 얼굴에는 놀람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계획에 없던 사람이 끼어들었을 때 나오는 당황이었다. 하진은 영상을 멈췄다. 나를 건드리려고 온 게 아니었어. 나를 건드리려고 온 게 아니었어. 전날 자신이 들었던 통화가 떠올랐다. 상황이 꼬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자가 끼어들어서요. 그제야 질문이 달라졌다. 승민은 왜 난동을 부렸는가가 아니라 그 난동으로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가였다. 하진은 다음날 직접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총괄 매니저에게 당시 좌석 배치와 보안 인력 위치를 물은 뒤 그날 근무했던 직원들의 기억도 다시 확인했다. 민서는 망설이다가 중요한 말을 했다. 팀장님, 생각해보니까 그 손님 처음 왔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보통 VIP 손님들은 자기 방으로 바로 가는데 그분은 로비에서 한참 서 있었거든요. 뭘 보고 있었는데 입구 쪽이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숫자를 세는 것처럼 계속 쳐다봤어요. 하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도현은 첫날 공식 경호 인력을 거의 데려오지 않았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려 했기 때문이다. 승민의 목적이 도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모든 행동이 설명됐다. 술에 취한 척 소란을 일으키면 보이지 않던 경호 인력까지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하진이 먼저 개입해 모든 흐름을 망친 것이다. 하진은 다시 CCTV를 확인하다가 승민이 전화를 받기 직전 휴대전화 화면에 잠깐 비친 메시지를 발견했다. 내용은 읽을 수 없었지만 발신자 이름 앞에 회사 내부에서 쓰는 듯한 약어가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캡처해 도현에게 보냈다. 몇 초 뒤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진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통화를 받았다. 봤어요. 네. 도현의 목소리가 낮았다. 지금 어딥니까? 레스토랑이요? 혼자예요. 그 질문부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네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도현이 말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도 됩니까? 하진은 그 짧은 문장에서 이전과 다른 점을 느꼈다. 그는 오겠다고 통보하지 않았다.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오세요. 대신 이번에는 자료 전부 가지고 와요. 1시간 뒤 도현은 민석과 함께 레스토랑의 작은 회의실에 나타났다. 하진은 그가 책상 위에 올린 두꺼운 파일을 보고 눈썹을 올렸다. 진짜 다 가져온 거예요. 네. 보여줘도 되는 것만 골라온 건 아니고 도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랬으면 오늘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파일 안에는 지난 반년 동안 발생한 이상 징후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차량 제동장치 이상 비공개 일정에 외부 노출, 숙소, 층수, 유출, 보안, 서버 접근 기록. 이전까지 하진에게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표정이 굳었다. 이렇게 많았는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민석 씨하고 보안 책임자 몇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은요, 일부만. 형은 도현의 시선이 멈췄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지금도 서재혁 전무가 배우라고 확신해요. 아닙니다. 도현은 의외로
단호하게 말했다. 형 쪽 사람들의 이름이 몇 번 나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직접 지시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진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분노에 기대 성급하게 범인을 정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녀는 자신이 캡처한 CCTV 장면을 가리켰다. 박승민은 당신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 주변에 숨겨진 경호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난동을 부린 것 같아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다.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다. 나도 그 가능성을 놓쳤네요. 하진은 그를 바라봤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했다. 세 사람은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배열했다. 하진은 사건의 전문적인 금융 기록보다 사람의 행동에 집중했다. 누가 언제 도현을 직접 노렸는지, 누가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려 했는지, 사고 직전 주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나눴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의 음모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두 종류로 갈렸다. 누군가는 도현을 겁주고 감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박승민 같은 사람을 이용했다. 그런데 최근에 행사장 구조물 사고는 훨씬 위험했고 방식도 달랐다.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진이 말했다.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처음 사람들은 당신이 경호를 강화하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했어요. 겁주고 흔들려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행사장 사고는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목적이 달라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승민이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현은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보안팀에 박승민의 최근 통화 상대와 행사장 출입 기록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승민은 레스토랑 사건 전날과 당일 서그룹 보안협력업체 직원 한 명과 여러 차례 연락했다. 그 직원은 현재 제역이 관리하는 전략지원실과 자주 업무를 주고받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하진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여기서 바로 형한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연결고리가 끊기겠죠? 그럼 하지 마요.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하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보여주게 만들죠. 하진이 제안한 방법은 단순했다. 도현의 실제 일정과 다른 정보를 일부러 흘리는 것이었다. 단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 공개 행사로 정했다. 일주일 뒤 서그룹 계열사의 사회공헌 발표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진과 도현이 행사 종료 후 별도 출입구로 이동한다는 가짜 일정 하나를 내부 시스템에 올리는 것이었다. 접근 권한은 제한했다. 누구의 계정을 통해 정보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현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당신까지 노출됩니다. 하진은 곧바로 눈을 가늘게 떴다. 또 시작이네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뭐가 다른데요? 상대가 당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같이 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미끼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자는 거예요. 도현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다. 하진이 한마디를 더했다. 당신이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은 없죠. 근데 나는 지금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기회. 그 말에 도현의 시선이 흔들렸다. 한참 뒤 그는 파일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좋습니다. 대신 계획은 같이 짭니다.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원래 팀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깨졌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다시 맞춰졌다. 완전히 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반응을 끌어냈다. 가짜 일정이 내부 시스템에 올라간 지 6시간 뒤 접근 권한이 없던 계정 하나가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 계정 사용자는 서그룹 보안지원팀 과장 최문석이었다. 그는 제혁의 전략지원실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자주 경호 인력을 배치하던 인물이었다. 다음 날 최문석은 외부 번호로 짧은 통화를 한 뒤 박승민과 연결된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를 만났다. 도현 측은 직접 뒤쫓거나 불법적으로 통화를 엿듣지 않았다. 대신 이미 회사 내부 감사 대상이 된 계정의 접속 기록과 출입 기록, 정상적인 비용 결제 흐름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최문석이 보안자문비 명목으로 한 중간업체에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업체 대표는 박승민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하진은 자료를 보고도 환호하지 않았다. 이걸로 서재혁 전무가 직접 지시했다는 건 아니죠. 네, 도현이 답했다. 하지만 형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박승민을 쓴 건 거의 확실합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 이 정도면 회장님께 먼저 보고하는 게. 도현은 곧바로 답하지 않고 하진을 바라봤다. 예전에 그였다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지시했을 것이다. 하진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말했다. 저한테 묻지 말고 당신 생각부터 말해요. 도현은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아직 기다리고 싶습니다. 형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아요. 그 짧은 합의가 이상하게도 계약서에 적힌 어떤 조항보다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했다. 그날 늦은 밤, 두 사람은 서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남아 있었다. 민석과 감사팀은 아래층에서 자료를 정리 중이었다. 하진은 난간에서 한 발 떨어진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었다. 도현이 옆자리에 앉자 그녀가 물었다. 왜 아직도 말 안 했어요? 뭘 말입니까? 그날 골목에서 나한테 도움받은 이야기. 맞선 전에도 말할 기회 많았잖아요. 도현은 한참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면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둔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났고요. 하진이 피식 웃었다. 실제로 오래 담아뒀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도현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숨기면 그 다음 진실은 더 말하기 어려워지더군요. 하진은 커피캔을 천천히 돌렸다. 난 당신이 날 속였다는 것도 화났지만 더 화난 건 내가 선택할 기회를 뺏겼다는 거였어요. 압니다. 아니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도현은 그녀를 바라봤다. 하진은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가볍게 문질렀다. 나는 다치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대신 결정했어요. 선수 생활 그만둬야 한다. 무리하면 안 된다. 이제 현실적인 일을 찾아야 한다. 다 맞는 말이었는데도 숨이 막혔어요. 내 인생인데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도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왜 그렇게 깊은 상처였는지 완전히 이해한 듯했다. 미안합니다. 도현이 말했다. 이번 사과에는 설명이 붙지 않았다. 하진은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도현이 눈썹을 올렸다. 당신이 숨기면 난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행사장 CCTV도 처음에는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알아봤잖아요. 그건 내가 신뢰를 깨뜨렸으니까.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서로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움직인 거. 하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웃기죠. 나는 사람한테 의지하기 싫어서 몸부터 던지고 당신은 사람 잃기 싫어서 모든 걸 혼자 통제하고. 도현도 희미하게 웃었다. 둘이 만나면 최악의 조합이네요. 아니요. 하진이 그를 바라봤다. 고치면 괜찮은 조합일 수도 있죠. 도현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손을 잡거나 갑자기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아직 계약을 끝낼 생각은 없습니까? 하진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 대답했다. 보류해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부회장님 태도 봐서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군요. 이제야 공평하네요. 이틀 뒤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 내부 감사팀이 최문석의 외부 비용 내역을 추적하던 중
박승민이 첫 레스토랑 사건 직전에 중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지급 시점과 그의 행동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최문석이 가짜 일정을 확인한 바로 다음 날 같은 업체에 추가 비용을 요청했다는 점이었다. 도현은 자료를 들고 재혁에게 당장 찾아가려다가 멈췄다. 하진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아직이에요. 더 기다리면 형이 증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팀에 보존 요청했잖아요. 이제 없어지기 어렵죠. 하진은 도현이 보여준 그룹 주주총회 일정을 가리켰다. 며칠 뒤 차기 경영 구도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그날이야말로 상대가 가장 크게 움직일 순간이었다. 당신 형이 정말 직접 연결돼 있다면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도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후계자로 확정되는 것. 그럼 아직 끝난 척하지 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요. 도현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이라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을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하진을 자신의 뒤에 숨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정보를 보고 함께 결정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진이 건물을 나서려 할 때 도현이 그녀를 불렀다. 하진 씨.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그대로 서 있었다. 왜요? 그날 맞선을 만들었던 일도, 당신 과거를 알고도 모르는 척했던 일도 당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진은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에게 뭘 말할지 내가 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둘에게 관련된 일이라면 계약 조항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도현은 잠시 웃었다. 계약이 없어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하진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일부러 무심한 얼굴을 했다. 말은 누구나 해요. 압니다. 그럼 보여줘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내가 기다릴게요. 당신이 선택할 때까지. 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녀가 말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요. 도현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다. 혼자 남은 그의 얼굴에 아주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한편 같은 밤 재혁의 집무실에는 최문석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재혁은 책상 위에 놓인 비용 결제 내역을 보며 낮게 물었다. 내가 박승민한테 돈 주라고 했나? 아닙니다. 도현의 동선을 흘리라고 했어. 초기에는 경호 수준만 확인하라는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재혁의 손이 멈췄다. 바로 그 문장이 가장 위험했다. 지시로 이해했다. 재혁은 처음에는 동생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조직은 이미 그의 말보다 한 걸음 더 멀리 나가 있었다. 행사장 구조물은 저희 쪽이 아닙니다. 박승민이 따로 사람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승민을 이용했고 그 결과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이 생겼다.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최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재혁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며칠 뒤 열릴 주주총회 자료가 놓여 있었다. 평생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믿어온 자리, 아버지의 인정도, 할아버지의 기대도, 지나간 희생도 모두 그 자리 하나에 묶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들었다. 총회 전까지 도현의 약혼이 계약이라는 사실을 찾아 그 여자한테 돈이 갔다는 흔적도 있으면 다 가져와. 최문석이 머뭇거리자 재혁이 차갑게 덧붙였다. 이번에는 다치게 하지 마.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것으로 충분해. 그러나 그 말이 자신이 이미 넘은 선을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재혁은 알지 못했다. 도현과 하진은 그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본사 대강당 앞은 아침부터 기자와 주주들로 붐볐다. 차기 경영 구도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이라는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하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도현과 나란히 차에서 내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윤하진 씨, 정식 결혼 발표도 오늘 예정돼 있습니까? 서도현 부회장과 언제부터 교제하셨습니까?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을 보니 도현 역시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예전이었다면 도현은 그녀에게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은 선택권부터 건넸다. 하진은 짧게 웃었다. 내가 여기까지 와놓고 도망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하진 씨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들어가요. 그녀가 먼저 문을 열었다. 오늘은 내가 당신 앞에 서는 날도 아니고 당신이 내 앞에 서는 날도 아니에요. 옆에 서는 날이니까.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같은 속도로 걸었다. 총회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시작됐다. 재무보고와 주요 안건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차기 경영체제와 관련된 발언 순서가 다가왔다. 하진은 주주석 뒤편에 마련된 가족석에 앉아 재혁을 바라봤다. 그는 며칠 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다. 서태성 회장이 도현의 이름을 거론하려던 순간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그 전에 주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도현은 예상했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재혁은 준비해온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그곳에는 하진과 도현이 서명한 6달짜리 계약서 일부가 있었다. 약혼 관계 유지, 대외 행사, 동행 계약, 종료 시점. 기자석에서 한꺼번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다. 재혁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도현 부회장은 주주와 가족에게 정상적인 약혼인 것처럼 알렸지만 실제로는 대가를 전제로 한 계약 관계였습니다. 윤하진 씨는 그 계약을 통해 상당한 사업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진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계약 초안에 들어있던 유도센터 지원 문구까지 화면에 나타났다. 이미 삭제된 조건이었지만 앞뒤를 자르면 충분히 오해를 만들 수 있었다. 재혁은 멈추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여성이 과거 VIP 고객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최근에도 회사 행사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이 차기 경영자의 배우자로 등장한 과정이 정말 개인적인 감정뿐이었는지 주주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시선이 하진에게 쏟아졌다. 몇몇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이미 휴대전화로 속보를 보내고 있었다. 하진은 자신이 예상보다 훨씬 침착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힘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도현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는 하진을 대신해 즉시 일어서지 않았다. 먼저 그녀의 선택을 기다렸다. 그것이 오히려 하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자신 때문에 도현의 후계자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계약은 실제로 존재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게 됐다고 해도 처음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현이 낮게 불렀다. 하진 씨. 그녀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나로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합니까? 적어도 오늘은. 하진이 한 걸음 움직이자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손목을 잡지 않았다. 대신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했다. 윤하진 씨,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르자 하진이 멈췄다. 도현은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원본을 들고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서재혁 전무가 공개한 계약은 존재합니다. 첫 문장부터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재혁은 도현이 부정할 거라고 예상했던 듯 눈빛이 흔들렸다. 도현은 계약서를 펼쳤다. 이 계약을 먼저 제안한 사람도 저입니다. 윤하진 씨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유도센터 지원을 조건으로 넣으려 했던 것도 저였고 그 조건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윤하진 씨였습니다. 그는 최종 계약서의 수정 부분을 화면에 띄웠다. 하진이 직접 추가한 직업 독립 조항과 서로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였다. 도현은 잠시 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저는 이 계약보다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윤하진 씨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고 다시 만나기 위해 맞선 자리를 선택하면서도 우연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가진 채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 역시 저에게 있습니다. 서태성 회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약서 양쪽을 잡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약으로 윤하진 씨의 진심을 평가하는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퍼졌다. 한 번, 두 번. 계약서는 그의 손에서 완전히 갈라졌다. 그리고 도현이 말했다. 이 사람은 제 돈이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다. 도현은 사랑 고백으로 경영권 문제를 덮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상 옆에 서 있던 감사위원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 자료는 레스토랑 사건 전체 영상이었다. 승민이 민서의 손목을 붙잡는 장면, 하진에게 먼저 손을 뻗는 장면. 하진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끝까지 그의 팔을 통제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재생됐다. 이어 같은 날 호텔 입구와 복도 영상이 나왔다. 승민은 식당에 들어오기 전 주차장 연결 통로에서 중간업체 관계자를 만났고 상대에게서 봉투와 함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메시지를 확인했다. 당시에는 의미 없는 장면이라 지나갔지만 보존된 전체 CCTV와 최근 확인된 비용 지급 시각을 대조하자 흐름이 맞아떨어졌다. 감사위원장은 설명했다. 편집 영상 유포와 경호 인력 확인 시도 내부 일정, 불법 열람에 동일한 외부 업체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최문석의 시스템 접근 기록과 결제 흐름이 나타났다. 그가 제역 산하 전략지원실에서 경호 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중간 업체를 사용했고 그 업체가 승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도 이어졌다. 하진은 재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봤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다. 도현은 그를 바라봤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도현이 계속 말했다. 행사장 구조물 사고 역시 형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박승민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별도 업체 사람에게 접근해 버린 일입니다. 재혁의 얼굴에 아주 잠깐 안도감이 스쳤지만 도현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형은 내 일정을 캐내고 보안 체계를 흔들기 위해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민이 처음 하진 씨에게 접근하게 됐고 문제가 커진 뒤에도 사실을 밝히는 대신 계약서를 이용해 그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다. 회사 내부 조사에 참여해온 관계자와 수사기관 직원들이 들어왔다. 소란을 막기 위해 총회가 잠시 중단됐다. 최문석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단독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해 업무 지시 메시지와 내부 보고 기록을 제출한 상태였다. 승민 역시 구조물 사고까지 문제가 확대되자 중간 업체를 통해 받은 돈과 자신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을 진술했다. 재혁은 당장 큰 소리로 끌려나가는 식의 장면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몇 가지 확인 질문을 받은 뒤 조사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수백 명 앞에서 후계자 자격을 사실상 잃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었다. 몇 시간 뒤 조사 전 대기 공간에서 도현은 형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재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한참 바닥만 바라봤다. 기분 좋냐? 도현이 대답하지 않자 그가 쓴 웃음을 지었다. 평생 네가 싫었어. 정확히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선택받는 것처럼 보여서 싫었지. 도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재혁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장남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고 했다. 성적도, 인간관계도, 결혼 상대까지 모든 것이 후계자라는 기준으로 정해졌다. 친구를 사귀어도 집안이 도움이 되는지 평가받았고 실패할 때마다 장남이 그러면 되겠냐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는 도현을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 내가 이 자리를 잃으면 내가 살아온 시간도 전부 의미 없어지는 거라고. 재혁은 웃었지만 눈에는 아무 힘도 없었다. 그래서 너를 밀어내면 다시 내 인생이 맞아질 줄 알았다. 도현은 한참 뒤 말했다. 형이 나를 미워한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위험하게 만든 것까지 이해할 수는 없어.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그 짧은 인정이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끝낸 듯 했다. 도현은 일어서기 전 말했다. 나도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사람을 전부 계획처럼 봤어. 형과 다른 줄 알았는데 방식만 달랐던 거야. 재혁은 처음으로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여자 때문에 알게 된 거냐? 도현은 아주 작게 웃었다. 네, 꽤 세게 배웠어. 총회가 끝난 뒤 하진은 본사 옥상 정원에서 혼자 도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기울며 서울 건물 사이로 긴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도현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가 가까이 와서 멈췄다. 오늘 한 말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진이 눈썹을 올렸다. 어떤 말이요? 내가 필요하다는 말네. 사람 수백 명 앞에서 해놓고 이제 부담 갖지 말래요. 도현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하진은 결국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곧 사라졌다. 계약 찢은 건 잘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아무 관계도 아니네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하진은 그 표정을 잠시 즐기다가 말했다. 왜요? 계약 없으면 자신 없어요. 그제야 도현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챘다. 그럼 다시 시작해도 됩니까? 조건이 있어요. 또 계약서 써야 합니까? 이번에는 종이 말고 기억해요. 위험한 일 숨기지 않기. 내가 다칠까봐 내 선택까지 뺏지 않기. 그리고 내가 당신 지키려고 나서는 것만큼 당신이 나 지키려고 나서는 것도 받아들이기.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추가해도 됩니까? 말해봐요. 윤하진 씨도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합의. 도현이 그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둘 사이에는 역할도 기간도 대가도 적혀 있지 않았다. 몇 달 뒤 하진은 오래 비어있던 작은 건물 앞에서 새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린이 유도교실이라는 단순한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넘어지는 법과 다시 일어나는 법을 함께 배웁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센터는 도현이 선물한 것이 아니었다. 하진은 직접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여러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 투자를 검토했다. 도현이 속한 투자팀 역시 같은 기준으로 계획서를 심사했고 최종적으로는 일부 시설 투자만 참여했다. 하진은 운영권과 의사결정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다시 선수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른쪽 어깨는 오래 훈련하면 여전히 통증이 왔고 예전처럼 무리하게 던지는 기술을 반복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낙법을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예전에는 몰랐던 유도의 의미를 이해할 때가 있었다. 강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넘어졌을 때 몸을 지키고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오후 수업을 마친 하진이 도복 소매를 정리하고 있는데 출입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도현이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얼굴에는 처음 맞선 날 쓰고 있던 안경까지 걸쳐져 있었다. 그 안경 또 왜 썼어요? 도현은 진지한 얼굴로 그녀 앞에 섰다. 협상하러 왔습니다.
하진은 팔짱을 꼈다. 이번에는 뭘 계약하려고요? 도연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는 대신 빈손을 보여줬다. 서류는 없습니다. 지난번 계약은 실패 원인이 명확했으니까요. 뭐였는데요?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고 기간이 너무 짧았고 무엇보다 계약으로 만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은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래서 새 조건은요? 도연은 한 걸음 가까이 왔다. 기간은 평생, 너무 긴데요. 중도 해지는 안 됩니다. 불공정 계약 같은데 협상 가능합니다. 대가는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다. 제가 매일 먼저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윤하진 씨도 힘들 때 나를 밀어내지 않는 걸로. 하진의 표정이 천천히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았다. 도연의 몸이 순간 앞으로 기울었다. 처음 만난 날이었다면 그는 자신이 업어치기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무서워요, 조금. 그래도 안 도망가네요. 배웠으니까요. 당신한테 보호받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하진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도 배웠어요. 내가 항상 앞에 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을 기다리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자신의 계획 안에 넣으려 하지 않았다. 하진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관계에 6달이라는 종료 날짜가 없었다.